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주에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대선 토론에서 1대1 토론을 망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트럼프는 일단 뭐라고 그랬냐?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많은데, 공약 중에 한 가지, 소득세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득세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월급에서 따박따박 나가는 소득세 있잖아요. 그거 다 없애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냐? 관세를 올려서 소득세를 충당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을 했어요. 미국의 정부의 연간 세입이 4조 달러인데 그중에 60%가 소득세다. 그래서 이걸 관세를 올려서 막으려면 관세를 70% 이상을 올려야 한다. 관세는 수입하고 수출할 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수출국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 70% 내고 수출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기업들 큰일 난 거죠. 우리 같은 수출 국가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거 말고 원래도 트럼프는 중국은 콕 찍어서 관세율 60%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으니까 일단 무역을 중단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평가사 무디스.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춤했던 물가가 다시 오를 것이다. 지금 3%까지 미국의 물가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힌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3.5%까지 다시 그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물가가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금리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빚지고 있는데 고금리 때문에 힘든 분은 얼마나 많으세요? 금리 언제 인하되나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주가 금리만 인하되면 주가 오를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물가가 오르면 고금리는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오히려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 이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생길 일에 대해서 무디스가 전망한 겁니다. 그거 이외에도 다른 일들이 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지원 당장 멈추겠다. 대만도 포기할 수 있다. 또 측근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지만 주한미군 철수도 할 수 있다는 암시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안보는 어떻게 될까요? 자,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 공약이 다 실천된다면 무디스 진단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거하고 지금 안보에 대해서 그동안 측근들이 해왔고 이승원 평론가가 우리 방송에서 분석해 주신 거 종합해보면 이래요. 미국 경제는 침체, 국제무역 급감, 한국 수출은 반토막, 인플레이션 재현, 금리 인상 가능성 대두. 경제적인 태풍입니다. 여러분, 옷깃을 정말 잘 여미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미국 대선 1대1 토론에서 바이든이 밀리면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금 한번 경제 시나리오를 대략 그려봤는데요. 뜯어보니까 이게 아무런 거 넘어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정말 단단히 준비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같이 방송 진행하면서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점 있는 경제 이야기,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7월 2일 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토론을 망친 바이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사퇴론이 대두하고 있다는데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셔서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발언 어제 이정환 대표하고 잠깐 저희가 다뤘었죠. 근데 이태원 참사 음모론 발언을 했다는 증언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거 포함해서 탄핵 청원이 80만 명 넘었다는 거 요것도 포함해서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하고 조금 뒤에 11시 반부터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승원 평론가 먼저 모셔서 한 주간의 세계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압도적으로 이번 주의 세계 이야기는 미국 대선 토론으로 집약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당일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오전 시간이었기 때문에 유튜브에 이제 틀어놓고 잠깐 보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정말 한 10분 만에 사실 꺼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또 궁금해져서 잠깐 또 켰다가 끄다 켜다를 반복해서 거의 한 4, 50분이 지났는데요. 바이든은 일단 초점을 잃은 표정,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본 그 유튜브 영상에서 첫 장면은 초점을 잃고 맥락을 잃고 막 더듬거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고 그래서 저분이 건강이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인상을 뭐 그 보이스를 듣지 않아도 그냥 화면상에 바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고 트럼프는 늘 그랬듯이 거짓말로 일관한 그런 토론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유권자들은 바보와 거짓말쟁이 사이에서 누굴 뽑아야 되는 것인가, 그 선택, 정말 최악의 선택권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바보와 거짓말쟁이. 정말 그게 과장이 아니라
그 장면만 보면은 바보와 거짓말장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사실은 이제 차악을 뽑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나. 슬프다. 네. 뭐 슬프죠. 그래서 최악을 피하고 이제 차악을 선택하는 게 그게 유권자들의 그냥 숙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이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은 해왔던 나라인데 이번에 토론을 보면은 와 과거 오바마가 있던 저 나라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과거의 부시가 그리울 정도로 아 너무 최악의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퇴론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퇴론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사퇴론 이틀 전에 따끈따끈한 그러니까 현지 시간 3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나온 거예요. 그 CBS 유고부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28일, 29일 이제 양일간 1,130명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자 72%가 일단 그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정확하게는 바이든이 재임 도전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도 왜냐면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우리나라도 이제 국힘과 민주당 물어보면 당원들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유권자들 당원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출마 반대가 46, 출마 찬성이 54. 물론 찬성이 더 높지만 민주당 당원 내에서도 무려 46%나 출마 반대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신 건강이나 인지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건강, 뭐 치매 우려 뭐 등등.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무려 또 72%. 그러니까 지금 사퇴해야 된다, 건강상 정말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이 전체 유권자 사이에서 70%가 넘는다라는 거는 굉장한 수치죠. 네. 그러니까 인지력이 대통령직 수행할 정도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답변이 72%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직접 토론을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제가 이제 껐다 켰다를 반복해서 쭉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화면만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을 듣지 않아도 저분 좀 건강이 굉장히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모든 일정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컨트롤 가능한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노출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스태프들이 결정하고 본인이 또 결정하는데 그동안 이제 백악관에서는 그 컨트롤 굉장히 잘했다는 느낌이 들고 이번처럼 대놓고 90분간 생중계되는 이 상황에서는 뭔가 컨트롤과 제어가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실 90분이라는 게 우리도 이제 방송하다 보면 알겠지만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서 더군다나 상대 후보가 엄청나게 공격하고 또 그 반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막 거짓말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화도 엄청난 날 테고 그러네. 집중력 필요하니까 그 상황에서 못 견딘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바이든에 대한 변명을 제가 지지자는 아니지만 해보자면 제가 그 트럼프는 정말 거짓말과 막말로 일관했거든요. 아. 근데 거짓말과 막말로 일관한 사람은 제쳐두고 이쪽에 바이든이 건강이 이상해 보여, 뭔가 약해 보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그 약점, 그 안 좋은 점이 부각되지 않는 게 더 역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보와 거짓말 사이에 이 선택이라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아 맞다 내가 4년 전에 트럼프를 깜빡 잊고 있었지 저 정도로 엉망이었지라는 걸 다시 한번 저한테는 각인시켜준 그런 TV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좀 슬프더라고요. 어쨌든 이 지금 국제 정치에서 어쨌든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건데 두 명 다 너무 수준 이하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죠. 왜냐면 우리나라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니까. 네. 손고모님이 반가워하시네요. 네, 이성원 평론가님 자주 뵈면 좋겠다고.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이나 뭐 좀 친민주당 성향의 조금 진보적인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후보 사퇴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갈리는데 우리도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대선 때 보면 캠프 안에서 내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 강력하게 뭐 당신이 뭘 해도 이제 끝까지 응원해주는 측근들이 또 있는가 하면 측근 가운데서도 좀 냉정하게 이번엔 좀 포기하시라 뭐 안 된다 이렇게 노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캠프 내에서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질 바이든 실질적으로 바이든과 모든 것을 상의한다는 질 바이든 부인. 그 퍼스트 레이디죠. 그분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데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계속 가기로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제가 그 가족 회의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네, 그 별장에서. 네네네. 네네. 그 결과가 지금 가족 회의 결과 계속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27일에 그 TV 토론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캠프 데이빗 그 별장에 가서 이제 가족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진 봤더니 뭐 손녀들하고 같이 헬기에서 내리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질 바이든하고 지금 이제 재판 받고 있는 아들 헌터가 있죠.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서 일단 얘기를 했고 거기서는 그런 거죠. 지난 4년을 단 90분의 토론으로 규정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놔두진 않겠다라는 게 질 바이든의 언급이었고 그날도 계속 가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고요. 그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 때 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50년간. 그래서 뭐 제2의 에고 소리까지 듣는 게 블링컨 장관이거든요. 네네. 바이든의 분신 같은 사람이다. 분신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당연히 뭐 옹호해 줘야죠. 정치적으로 뭐 의리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가장 오래된 친구일 수 있는 뉴욕타임즈가 사설로 네. 바이든 사퇴해야 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사퇴해달라고 정말 간곡하게 요청하는 사설을 실었어요. 사설을요? 네, 사설까지. 그래서 이게 뉴욕타임즈면은 항상 대선 때마다 민주당이었죠. 후보 지지하는 공식적으로 사설을 지지하는 그렇죠. 사설을 쓰는 언론이죠. 네. 그리고 4년 전에도 실제 바이든 지지했었고 계속 민주당에 혹은 바이든은 우호적이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매체로 따지면 뉴욕타임즈부터 뭐 오랫동안 정말 후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가족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후원자들 친구들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혹은 페이스북에 글을 싣거나 하면서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번만은 좀 막아야 돼.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거대 악이 오기 때문에 당신이 드랍을 하면서 이 나라를 구해줘. 뭐 이런 논조로 거의 설득하고 있어요.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그런 글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보도는 계속 간다. 계속 가는 걸로 나오고 있다. 네네. 사퇴론이 막 비등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일단 일축하고 사퇴 안 하고 가족들도 계속 가라 이렇게 네. 얘기했다.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지금까지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지율은 어때요? 변동이 있나요? 지지율은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제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날 TV 토론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악시오스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죠. 이 모닝 컨설트가 유권자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너무 바이든이 못했으니까 아마도 후보가 좀 교체돼야 되지 않을까, 교체돼야 한다라는 게 60%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두 후보의 지지율만을 물었어요. 어쨌든 바이든과 트럼프가 나올 때 너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는 45대 44, 오히려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트럼프가 1%포인트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정말 안타깝지만 이제 바이든이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나온다면 찍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후보 교체론이 높은 것과 그리고 지금 지지하는 지지율은 좀 별개로 어쨌든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냉정하게 봤을 때. 실제로 사퇴를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실제 사퇴를 할 수는 있어요? 민주당 후보를 지금 쭉 이렇게 예비 선거에서 네. 뽑은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8월 중순에 전당대회가 있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식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의원 수를 확보해서 결정이 됐지만 공식적으로는 8월 전당대회에 가야 돼요. 그래서 사례가 있어요. 린든 존슨, 그러니까 케네디 이어받았던 린든 존슨 같은 경우 1960년대죠? 예, 1963년인가요? 60년대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아마 린든 존슨이 63년, 그러니까 케네디 암살 직후에 이제 받아서 69년까지 했는데 아마 재선도 하려다가 그때 7개월인가 앞두고 그만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제 포린 팔라스 그 기사를 때 보니까 미국은 이 후보 교체가 너무 늦은 걸까 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선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쭉 나왔어요. 뭐 남미, 아시아 등등. 한마디로 이렇게 오랜 기간 뭐 당원 선거, 예비 선거까지 해가지고 1년 내내 선거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늦지 않았다라는 논조에 글을 실었습니다. 네, FP에서. 그래서 어쨌든 자진 사퇴하거나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 반란표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당원의 한 절반 이상이 일단 600명 이상이 지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대의원에서 대의원, 그 네. 자리에서 600명 이상 지지를 하면 그렇죠. 이론적으로 대선 후보가 된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대의원 수는 올해 기준으로는 3,933명이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600명 대의원 서명을 받아야지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동안 이제 예비선거 계속 쭉 해왔기 때문에 그 표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이제 바이든을 당연히 뽑겠지만 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은 뭐 아니 갑자기 막 대의원들이 마음이 바뀌었어.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음 먹으면 되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정말 가상의 일인데 네. 미셸 오바마가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해서 대의원 그 전당대회장 가가지고 네. 600명 서명을 대의원들한테 직접 받아. 네. 그러면 거기서 출마를 그냥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대선 후보로 일단 나올 수 후보로. 있고 대의원의 과반의 표를 얻으면 대선 이제 후보.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제 후보가 있고 실제 본회의래요 오늘 본회의 국회 기사 선거. 너무 많이 예. 읽어가지고 네 과반의 표를 얻으면 대선 후보로 이제 민주당의 마지막 후보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가상으로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다. 네. 어. 대의원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아 네. 바이든 안 되겠어 뭐 이런 생각. 근데 어렵겠죠. 뭐. 왜 어렵죠? 이게 지금 어쨌든 미국 선거 일정 그들의 관성대로 보면 이미 사실상 바이든이 후보라고 해서 계속 이제 운동을 해왔고 선거 운동을 해왔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네, 바이든 내가 직접 자진 사퇴할 거야라는 게 아니면 좀 본인이 어렵지 사퇴해야 않을까? 된다. 그래야지 그건 이제 100%인 거고. 네. 본인이 좀 어렵죠. 사퇴하면은 그때 우리 한번 몇 주 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본인 사퇴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누군가 출마해가지고 저한테 표를 주세요 하고 이렇게 경선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전당대회 가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의원 서명 받아서 당내 후보가 되고 과반이 찬성하면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름 나오고 있어요. 뭐 케빈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고 뭐 미시건 주지사 뭐 등등해서 서너 명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인지도와 뭐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름이 거론만 되는 거고 실제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죠. 네. 그렉 피트먼이나 하여튼 우리나라엔 네. 잘 알려지지 않은 네, 이름들이죠. 네. 그분들 미셸 오바마는 알려져 있는데 미셸 오바마 얘기가 사실 나왔었죠. 네. 네, 워낙 뭐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성이고 또 흑인이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 선거도 미국도 여전히 보수적인 나라에서 굉장히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바이든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미셸 오바마 얘기 나왔었죠. 근데 본인이 뭐 완강하게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없던 일로 된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니키 헬리 같은 경우도 이 TV 토론 이후에 뭐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상 민주당에서 더 젊은 사람이 나오면 공화당이 불리해 뭐 이러면서 이제 또 트럼프를 살짝 디스하고 뭐 이런 발언들을 좀 했는데요. 근데 사실 선거라는 게 일종의 좀 드라마여야 하는데 너무 좀 재미가 없어서 저도 혹시 이제 이번에 혹시 전당대회 이변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상상을 조금 해보긴 했습니다만 가능성은 좀 맞아요. 힘들죠. 네. 근데 예전에는 지난 선거 생각해 보면 진짜 그때는 뭐 버니 샌더스도 있었고 맞아요. 초기엔 엘리자베스 워런 하버드대 교수 같은 사람도 있었고 버니 샌더스는 또 사회주의자고 민주당은 아니었는데 들어와서 경선하고 막 이런 그렇죠. 역동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경쟁자가 민주당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역대 가장 재미없는 선거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 TV 토론을 보고 나니까 더 재미없고 기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 그래서 다시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또 외신에 이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포린 어페어스의 그 빅터 차 교수, 빅터 차 우리나라에 자주 언급되죠. 예전에 아들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 계속 이제 한국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분인데 더 강력한 트럼프가 온다 뭐 이런 논지에 기사를 포린 어페어스에 어제 올렸더라고요. 어저께인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읽다 왔는데 야 그때만 해도 트럼프를 말릴 수 있는 측근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노련한 공무원들이 그래도 있었지. 그때 뭐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슨 국무장관,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비서실장 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액시스 오브 어덜트에서 성인의 축이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와 같은 아이를 좀 저지하고 견제하고 막아주는 이 훌륭한 공무원들이 그나마 있었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자기한테 그 충성만 외칠 그 사람들을 주변에 놓을 거고 잔소리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한 명도 가져다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말 지멋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빅터 차가 그 아시안 리더들이 뭐 그냥
일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된다. 혹시 트럼프 되면 네 애들 정말 큰일 날 거다. 약간 경고성의 그런 글을 썼어요. 빅터차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 또 그렇죠. 그렇게 그 이 아시아 국면에 문제에서는. 등장을 했네요. 네. 그리고 사실 빅터차도 진보적인 분이 아니에요. 뭐 예, 보수적인 예, 보시 정부 때 또 굉장히 맞아요. 친공화당적인 발언 많이 했었던 네, 것 네.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맵하고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중에 있는 사람도 이제 트럼프는 워낙 다른 결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보수든 진보든 간에 미국의 어떤 이스타블리시먼트 기존의 어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오른쪽 왼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주한미군 빼갈 수도 있고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고 뭐 우크라이나에 돈 한 푼도 지원 안 하겠다는 트럼프라는 거는 기존 질서에 아예 어긋나는 거니까 빅터차 교수 같은 사람도 그냥 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글을 올렸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글을 읽으면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TV 토론에 우리나라 얘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TV 토론에 딱 2번이 나왔어요. 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그 대선에서 한반도는 중요한 이슈가 사실은 잘 아니에요. 네. 우리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네, 우리는 국제사회에 무슨 회의 있으면 맨날 북한 관련해서 무슨 발언 한 줄만 이제 과대 포장하는데 정말 일부분의 얘기일 뿐이고 의제일 뿐입니다.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 경제 얘기하면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한번 붙었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다고 내가 한국 가서 지금 그 반도체 뭐 공장 어쨌든 지금 미국에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얼마나 끌어모았는데 그래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데 하면서 이제 본인의 치적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을 언급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전 세계 한 50여 개국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본과 한국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을 이제 2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쓱 지나갔어요. 뭐 대단하게 뭐 북한 이슈가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얼핏 듣기에는 뭔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일자리, 삼성전자 일자리 이런 걸 미국으로 가져갔다.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무기를 보내서 전쟁에 참여하게 했다. 네. 이거 좀 다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우리 입장은 솔직히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뭐 투자 많이 해봤자 우리나라에 안 하고 다른 나라 가서 하면은 그러니까요. 그게 뭐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약간 그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디베이트 과정에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전후루에서 양쪽 캠프들의 전 인원들이 막 총동원돼서 기자들한테 우리 후보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막 디펜스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 카메라가 꺼진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인데 백브리핑 같은 그렇죠. 컨셉인가요? 네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아마 그 특파원이 인터뷰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백브리핑 하고 있는데 트럼프 캠프에 크리스 라시비타라는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막 물어봤을 거잖아요, 기자들이. 그때 이제 한반도 문제, 뭐 북한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 공동 선대위원장 자리 자체가 뭐 엄청나게 핵심 측근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캠페인 메시지 예산 조직 다 담당하는 어마무시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일기 당시에 북한과 만나서 관여했다, 인게이지했고 협상했다. 당시 상황은 바이든 현 정부보다 훨씬 낫다.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가 되면 다시 한번 좀 대화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뉘앙스를 가진 그런 거였거든요. 물론 하겠다 안 하겠다는 후보가 결정할 거라서 내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한 거 보면은 다시 또 이제 김정은이 속으로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그러네요. 그럼 말씀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든 사퇴론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당선되면은 물론 지지율은 아직 뭐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고 말씀 주셨지만 실제 오차범위라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아까 말씀하신 빅터 차가 얘기한 것 같은 거대한 격변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다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이 전 세계적으로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일단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의 절친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정말 극우파라고 할 수 있는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있어요. 지난 3월에 트럼프 절친끼리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그때 오르반 총리한테 했다는 얘기를 이제 전언을 해서 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디베이트에서도 내가 심지어 뭐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단판을 짓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늘 언급했던 대로 언급을 했고 그래서 실제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으면 전쟁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라서 냉정하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휴전, 정전 협정을 맺지 않을까. 이제 우크라 전쟁은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외신에서 제가 한 석 달 전에 읽은 건데 사실은 시진핑도 트럼프를 원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논거를 한 너댓 가지를 들면서 왜 지금 중국이 내심 트럼프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반중 정책은 트럼프가 훨씬 심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은 그 기조가 조금 더 세련됐을 뿐이지 바이든에서 조금 더 약화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시진핑의 생각이고 그래서 어쨌든 대중 정책은 똑같이 유지될 테니까 차라리 전 세계를 규합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스크럼을 짜서 중국을 공격하는 그런 바이든보다는 일단 나토도 분열하고 유럽 사회도 이제 분열만을 조장할 트럼프가 되는 게 본인들한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예, 중국의 아주 크리티컬한 개선을 딱 따라가 보면은 그렇지 이제 다 어디 가서 깽판 놓고 이러는 트럼프가 차라리 스크럼을 짜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대상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EU, 뭐 나토 차원에서 이제 끈끈한 동맹 관계로 한꺼번에 몰아붙이는데 트럼프는 다 깰 테니까 나는 차라리 트럼프가 나라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게 그 칼럼니스트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고 이 독재자들은 은근히 트럼프 좋아한다. 네. 근데 약간 예외적인 상황은 BBC 보도였는데 푸틴 대통령이 사석에서는 바이든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게 지난달 보도였는데 그래서 이유를 들어봤더니 바이든이 그래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라고 하네요. 그래서 푸틴의 속내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제 전쟁만 본다면은 트럼프가 되는 게 낫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측 가능한 뭐 바이든. 그러니까 이 푸틴의 어떤 좀 양가적인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푸틴 모르겠어요.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싫어해서 안 찍을 것 같아서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본인 미국 국민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미국 푸틴은. 국민들은 뭐 다 싫어하죠. 근데 실제 러시아가 지난 2016년에 뭐 대선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의식을 해서 그런 건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특별히 나서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대면대면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BBC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어떤 뭐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것 같은데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누가 백악관에 입성하든지 간에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양극화가 극대화돼서 반사 이익을 챙기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사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니까 뭐 누가 돼도 뭐 분열시킬 사람, 뭐 양극화를 이끌어낼 사람이면 다 환영이야.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아이고. 네. 백두사님, 장미님 감사합니다. 미국도 망해간다고 하셨는데 한국이 더 먼저 망하지 않을까 좀 걱정도 좀 되고 트럼프, 바이든 다 시진핑 다 싫죠. 새로운 리더십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세계 정치에. 예. 그나저나 시간이 혹시 있으면 네.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 트럼프,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진행하시라고. 아니요. 궁금해서. 네. 제가 오프닝 때 조금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소득세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정말 지킬 건지. 소득세 폐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실화입니까? 소득세 소득세 폐지하겠다. 폐지 지금 우리 월급장이들 월급에서 따박따박 떼가고 하는 이 소득세 폐지하고 네. 근데 소득세를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관세로 메꾸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관세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네. 관세 70%로 올려야 된대요. 70%? 모든 제품의 수입 관세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국제 무역이라는 게 사라져요. 없어지겠죠. 뭐 거기 월스트리트저널 뭐라고까지 썼냐면 이건 파이낸셜 타임즈 뭐라고 썼냐면 네. 트럼프의 말대로 된다면 그러면 관세를 없애고 무역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로 취급받을 거야. 무역하자고 그러면 공산주의자 되는 거야. 너무 좌파라서. 네. 왜냐면 우파가 다 관세를 올려버리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진짜 이거 할 거냐.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감세를 하고 소득세 중심으로 감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네. 지금 한 전체 세입 중에서 한 60% 정도가 소득세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60%요? 60%요. 네. 요걸 감세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밸런스를 조금 맞춰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관세도 올리고 무역은 줄어드니까 관세 계속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패키징을
바꿔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나 들고 소득세 없애자는 거는 지금까지 세금 정책 중에서 제일 센 포퓰리즘이에요. 지금까지 세금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해봤자 상속세 없애겠다 이런 건데 네네네. 그럼 부자들 몇 명만 구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득세 모든 사람한테 세금 안 거든. 이거 할 거냐 요거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직접 관련된 거는 사실은 금리인데요. 금리. 네. 아, 네네. 돈을 그쵸. 풀어서 물가를 감세를 하고 그러면 이제 국가 재정이 방만해지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오를 거다 이런 걱정을 무디스에서 내놨어요. 신용평가기관에서. 근데 그럼 금리 지금 가까스로 잡아가지고 중앙은행에서 그 FRB에서 금리 인하하려고 딱 폼 잡고 있고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하면 확 들어가서 네네. 투자해야지 돈 빌려서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인상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물가가 그러네요. 오르면 금리 올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 경기가 금리 안 돼. 때문에. 미국 금리 네. 때문에 못 내리고 있는데 지금 또 올리면 우리 오히려 올려야 되는 이런 걱정이 되죠. 그 트럼프가 저 그래서 궁금해서 갑자기 트럼프 때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몇이었지? 그때 재임 기간 동안 했더니 바이든 엄청 공격했잖아요. 네, 네. 인플레이션. 네. 근데 뭐 주범이라고. 2022년에 우크라 전쟁 이후에 뭐 한 8, 9%까지 올라갔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3%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궁금해서 오는 길에 찾아봤어요. 트럼프 재임 기간. 그랬더니 인플레이션이 평균 1.9 정도? 뭐 한 2%가 좀 안 됐던. 낮았네.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잘했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봤더니 그때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리세션 때문에 그렇게 물가가 계속 이제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밑에 이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맥락을 보지 않고 숫자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상황.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바이든 그렇게 맹공한 이유가 결국 저런 숫자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되면 이래저래 우리 안보나 경제에도 안 좋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 예, 예. 태풍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요. 안 좋은 정도가 질서가 바뀌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갑자기 못 벌고 못 벌던 사람이 더 못 벌고 네. 이렇게 될 수도 항상 약자들이 있다는, 더 고통받죠. 네. 있다는 거고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 질문이 있어요. 질문. 바이든이 당선될 거라고 예측하셨잖아요. 몇 주 전 방송에서. 50일 때 여전히 사실- 스테입니까? 아니면은 철회입니까? 조금 제가 저번에 51대 49로 바이든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럼 신중하게. 박자가 됐고 근데 지금 디베이트를 보니까 어쨌든 트럼프의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뉴욕 타임즈가 사설에서 바이든한테 그만두라고 했지만 어쨌든 바이든과 트럼프가 나오면 그 사설을 쓴 뉴욕 타임즈의 에디터가 과연 바이든을 찍을 것인가 트럼프를 찍을 것인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죠. 희망적인 사고를 돌려서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나니까 여전히 바이든이 된다고 이렇게 자신 없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실어드릴게요. 트럼프 되면은 경제적 태풍이 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바이든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네, 지내보자. 그렇게 희망사고를 굴리지 않으면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네.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계속해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면서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자주 라이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하고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승원 평론가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가 경제다 시간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정치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관점 있는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정치를 조금 더 속살을 깊이 파헤쳐보자 이런 생각에서 두 분의 아주 중요한 평론가님 또 오늘도 모시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요한 평론가는 아니고요. 맨날 욕만 얻어먹는 평론가다 저는. 중요한 분들이 욕을 많이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소장님 지난주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하고 금요일에 윤형중 대표와 같이 방송을 하는데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돌연 얼굴 천재를 포기하고 애국 보수가 되겠다. 그런 본인의 낌새가 별명, 보였어요. 애국 보수로 포지셔닝 하셨어요. 진정한 애국 보수는 나지. 사이비 보수, 가짜 보수 가고. 이게 사이비 예? 보수, 장 소장님 사이비 저기는 참 보수.
참보수. 저기는 참보수, 저는 애국보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이 너무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데 보수 편향 방송. 참보수와 애국보수 사이에서 그때 써주세요. 보수 편향 방송. 보수 편향 방송. 진보는 가라. 보수가 왔다. 안돼 큰일 났어. 이게 제가 균형 잡을게요. 제가 합리적 진보 할 테니까요. 네. 두 분이 옆에서 저를 맹공해 주시면은 네. 제가 욕 먹고 중요한 사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슈가 네. 탄핵 청원인데요. 이거 지금 일단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코로나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그때 이제 백신 도입이 뭐 지연되고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 극복을 했지만은 중간중간에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청와대의 그 청와대 대통령 탄핵 그게 120만 명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높고 불만을 이제 표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학습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예를 들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굉장히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뭐 대응의 논란이 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뭐 김진표 국회의장의 뭐 이런 회고록 논란도 있고 하지만은 그냥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만에 차 있다 이 정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7일 전까지는요. 하루에 처음에 20일날 발의돼서 23일에 5만 명이 넘었는데 나흘 만에 5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에서 15,000명 정도씩 매일 늘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4, 5만 명씩 늘다가 27일 김진표 딱 그 청원의 그 회고록 딱 사태가 벌어지면서 하루에 15만 명, 10만에서 15만 명씩 늘고 있어. 그래서 오늘 밤 늦게 빠르면 오늘 밤 늦게 100만 명 넘을 거예요. 근데 이거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때보다 더 많이 청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꽉 막힌 전국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지금 이걸로 보여주겠다라는 것 같고 실제 그 청원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그냥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탄핵하라고 하는 얘기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이 상황이. 예. 제가 지금 국민동의 청원 들어가 봤더니 30분 정도 대기하라고. 대기 인원은 21,000명 정도 되고 봐요. 열기가 식지 몇 명이에요 지금? 그 안 들어가져요 여기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30분 기다렸다가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건 안 들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한 최종 숫자는 146만 명이거든요. 아마 이거를 넘기려고 진보 진영 쪽에서는 더 많은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200만도 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100만을 넘어서 200만까지 갈 수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워낙 좋지가 않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또 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의 게이지를 높이는 그런 내용도 공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우려스럽게 보는 거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이게 그냥 단어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 그 의미, 무게감 어렵잖아요. 근데 쉬운 단어가 돼버렸어요. 가벼운 단어.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 용산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200만, 300만이라도 뭐 우리 신경 안 써. 하려면 해봐. 뭐 이 좌파들의 선동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청원 열기가 높은가? 왜 국회 홈페이지는 다운되고 서버를 늘려야 되는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가?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좀 엄중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또 이번에 재밌게 본 게 국회 청원 홈페이지가 있는 줄 모르셨던 분 많잖아요. 대통령 청원은 우리가 많이 했었지만 그때도 보면은 정부 부처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뭐 시민 참여 정책한다고 그래서 정부 부처마다 막 다 청원 시스템 만들고 국회도 만들었어요. 예. 국회는 이전에 사무총장 이광재 총장 있을 때 만들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시스템 잘 만들어놨는데 근데 하필 이 탄핵이라는 주제를 딱 업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청원을 하기 시작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를 알리는 계기도 됐다. 뭐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이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고 국민들을 잘 설득하지 못하고 소통을 못하니까 발생한 것도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또 하나의 이유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고 대통령실 국민제안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폭삭 망했습니다. 그냥 완전 폭망, 완전 망했다.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최근에 경향신문의 이제 보도가 따르면은 청와대 국민청원 방문자 수의 0.7%,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 1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이 부작용이 있었죠. 뭐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올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사화가 되고 뭐 이를테면 몇 명 청원도 안 했는데 이런 청원이 있다더라라고 하면서 뭐 보수 언론에서 뭐 공격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잘 운영되는 시스템을 억지로 뜯어 고쳐가지고 그냥 용산 국민청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폭망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다가 야 국회가 있대, 국회가 맛집이래 이러면서 이제 국회로 다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국민청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국회가 지금 이제 야당이 주도를 하고 워낙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 여기에 이제 우리의 불만을 표출한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대통령 덕분이다. 여러모로 윤석열 대통령이 덕분이다. 때문이다. 탓이다. 덕분이다. 근데 지금 이 시스템에서 말씀대로 소장님 말씀대로 200만, 300만 청원한다고 그래도 뭔가 대통령이 응답해야 된다거나 이런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없죠. 그냥 국회나 의원들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어보면 국회에서 뭐 알아서 할 일 아니냐, 국회 청원 아니냐 그런 식으로 뭐 넘겨버리겠죠. 입장을 안 내겠죠. 대통령실에서 근데 익명의 관계자들은 네, 뭐라고 어떤 반응이 나와? 익명의 관계자. 아니 뭐 좌파들의 선동 아니냐, 북한과 중국의 해커들의 소행으로 해커요? 추정할 수가 있지 않느냐. 과연 그게 국민의 민심이냐, 그거 정확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익명의 관계자들의 멘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거기에다 실명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런 생각과 말은 참고서의 하지 말씀. 마. 함부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준표 전 의장의 회고록이 사실 도화선이 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내용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 여부에 대한 공방이 좀 있고. 한동훈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그 판단과 워딩이 좀 다르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대통령 잘하는데 대통령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태원 참사는 음모다 이런 말씀은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저도 뭐 윤석열 대통령 잘 아는데 그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두 분 다 잘 아시는데 왜 달라요?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표심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라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도 이준석 대표랑 생각이 같습니다. 정확하게 싱크로율 100%입니다. 대통령 그런 말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대통령실, 대통령, 행정부의 판단과 조치들을 보면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저렇게 판단하고 대응하고 결정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했을 것 같아요. 음모다 사실. 이 많은 일들이 그렇죠. 벌어지는 건 좌파의 음모다. 네. 그럼 심각한 상황인데 그게 지금 근데 심각한 상황이 그런 판단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래요? 대통령실이나 심각해요. 이쪽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런 심각하게 상황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생각과 판단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청문회 보셔서 아시잖아요. 많은 국민들과 의원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무능력한 비서실장은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 나눠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이 이슈에 하고 두 분이 약간 뉘앙스가 다르시거든요. 달라요? 김준일 평론가님은 청원을 했다는 것은 탄핵을 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장 소장님께서는 국민이 그냥 분노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엄중하게 받아들이라 그러셨는데 진짜 탄핵하고 관련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탄핵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회의 3분의 2가 이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헌재가 이제 탄핵 심판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에 들어가야죠. 국민들이 많이 요구한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이제 주도해서 야당이 탄핵을 딱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순간 이거는 민주당 손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손을 떠나고 여기에서 탄핵 심판 이제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할 때도 5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받아들여진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무를 다 안 했다. 이거 다 기각, 인용되지 않았거든요. 뭐 딱 하나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5개가 막 뭐냐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를 이렇게 방조했다. 뭐 이런 거고 전쟁 위기, 안보 위협을 지금 지금 한반도에 지금 일으키고 있다. 막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막 다 이래요. 물론 최상정 이 수사 개입 의혹이 뭐 이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명백하게 불법이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카드라는 거를 매일 쓸 수는 없잖아요. 자주 쓸 수는 없잖아요. 특히 이제 뭐 방통위원장이나 지금 벌써 2번 썼지만은 대통령 탄핵은 한 번 한 다음에 헌재에서 만약에 각하 뭐 기각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우니 명확하게 불법적인 증거가 확보됐을 때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확보됐을 때 그때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그때 카드를 쓰겠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은 어떤 분은 뭐 탄핵을 지금 당장 하기 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경고를 하기 위한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었는데 좀 이제 민주당을 많이 압박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속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직 제가 민주당 쪽 얘기 들어보면은 뭐 부담을 많이 느낀다라는 현실화된 건 아니니까 지금 뭐 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압박이 막 느껴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국민 여론이 이러니 우리가 탄핵을 추진하거나 이런 것이 무리한 게 아니다라고 그냥 좀 여유 있게 지금 상황을 보는 건데 정말로 막 여론이 왜 탄핵 안 하고 민주당 도대체 뭐 하느냐 막 국민 여론 막 이렇게 갔을 경우에 부담을 느끼겠죠. 지금은 근데 부담을 느낀다기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보는 것 같아요. 주머니 속에 카드가 생기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진짜 국민의 뜻이 탄핵의 일부 국민들은 뜻이 있다고 저는 강하게 보여지는데 탄핵이 탄력을 받으려면 저는 뭐 많이 우리가 그러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의 어떤 육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당하고 부적절한 지시,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여러 가지 명령, 그리고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구나. 국정 운영에 누군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확증할 만한 대통령의 육성과 영상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은 결국엔 뭐였어요?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거 아니에요. 최순실과의 대화 과정 중에서.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갖고 있던 그 휴대폰에서 최순실과 여러 가지 국정을 논의했던 그런 녹음까지 다 나왔었잖아요. 그것이 그냥 기폭제가 돼가지고 거리로 100만, 200만이 막 나오니까 국회에선 탄핵 추진하고 헌재에서도 그 민심을 받아들여서 탄핵을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거를 따지기는 쉬워 보이진 않고 왜냐하면 어제 청문회처럼 국회 운영이 증인 현안 질의처럼 아닌데요? 모르겠는데요? 보고 못 받았는데요? 경로요? 저 뭐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거긴 하지만 탄핵으로 직접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쉬워 보진 않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데 막 추진하다가는 또 역풍받을 수가 있겠죠.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최상병 의혹 관련해서 이제 증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도 나오고 또 김태효 안보실장도 나왔는데 저는 좀 듣다가 너무 고성이 오가지고 잘 안 들리고 막 좀 짜증나가지고 듣다 말았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의도를 한 거죠, 국민의힘. 그냥 파행으로 하고 계속 정회시키고 그러려고 들어오신 분들이고 이게 뭐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같이 세트로 이제 묶여 있으니 불리한 이슈인 거죠.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미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이제 그러면은 또 뭐 정회됐네, 또 국회 수준이 낮네, 뭐 그런 평론을 또 장성철 소장님 같은 분들이 또 양비로 펼치면서 또 하고 뭐 이러니까 제가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오늘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된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다.
왜냐면 의도를 가지고 계속 뭐 김정재 의원이나 이런 분들 막 뭐라고 하고 뭐 박찬대 사과해요 뭐 계속 끊임없이 계속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게 분리 유분리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은 너무 좀 심하게 하더라.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님, 김준일 평론가에게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무슨 뭐 CCTV를 뭐 비판하고 막 이런 거 제 의도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사과 좀 받아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 방송 진행 못 하겠습니다. 네, 사과 좀 받아달라고요, 빨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사과 받아주세요. 웃어요? 내가 웃깁니까? 사과 받아주세요, 빨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좀 담으세요. 좀 사과 네. 인스타그램에 올리세요. 이런 거였죠. 회의 진행을 못하게 하고 회의를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진짜인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증언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철저하게 사전에 자기들끼리 작전 짜고 나온 것 같아요. 저 모른다고 하고 그냥 우리가 바보가 되자. 비서실장이 보고를 못 받았대. 그리고 저렇게 국회에 나와서 현안질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상황 파악도 안 해. 근데 멀뚱멀뚱 눈 껌뻑껌뻑 뜨면서 제가 뭐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으로 제가 알기고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서실장답지 않은 반응을 보였잖아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기를 아주 잘했다. 민주당이 당했다. 그렇게 보여져요. 민주당이 당한 거네. 네. 고성과 연기에 당했다. 네, 그런 것 민주당이. 같아요. 근데 뭐 당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각자 여기에서 뭐가 결정적으로 저는 뭐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확신을 오히려 그 보면서 국민들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 숨기는 놈이 범인이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02-800, 7070을 왜 안 밝히는 거가? 역시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입을 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심정을 이제 붙이게 된 거고 결국은 이거는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죠. 징검다리 용어로 이제 썼다라고 보면 될 것 최상병 같습니다. 특검으로 가는 예. 징검을 근데 명분 쌓기다.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이 스크럼을 잘 짜왔고 노련하게 대처를 했다. 하지만 이게 국민 여론을 반전시킬 가능성은 1도 없다. 0.0001도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거는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확신하게 된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이 맞고요. 방어는 잘했지만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데는 더 실패했다. 국민들의 비호감도만 더 높아졌다. 그렇게 보여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퍼포먼스나 연기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 뻔히 자 800, 7070 무슨 어디 번호예요? 하면 모른다고 하겠죠. 답변할 수 없다고 하겠지. 그러면은 똑같이 계속 한 7분 동안 현안 질의할 때 계속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디입니까? 국가 비밀이라서.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7분 동안 계속 그러고 국가 기밀이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비공개로 진행할 테니까 지금 언론인들 보좌진들 다 나가 주십시오. 우리 대통령실로부터 이 번호 확인해야 될 테니까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는데 답변 안 하시면은 저희들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 물리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비공개로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뒷얘기를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못 밝히는 이유도 더 심정을 굳힐 수가 있었는데 그런 좀 퍼포먼스가 부족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음 선거 때 민주당으로 한번 저는 정치 나서 안 해요. 저는 절대로 정치를 안 합니다. 이원재 우리 소장님이나 김준일 평론가님 같은 분들이 국회에 갔으면 좋겠어요. 서다희님, 김준희님 보수예요? 저 보수인 거 모르셨습니까? 애국 보수라고. 몰랐냐? 예. 네, 가스통 들고 광화문에 잘 찾아보십시오. 항상 나가 있습니다. LPG 배달하셨어요? 윤재봉님, 서버 보안, 국회 청원 사이트 서버 보안했나봐요. 지금 들어가면 금방 하실 수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금방 되나? JS 열정님이 그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맞아요. 접속이 JS 열정님은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 답변을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그 국가기밀 얘기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조차도 안 알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뭐 증언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진짜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정진석 비서실장 베테랑 정치인이신데. 그럼요. 아주 뭐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특검을 가면 근데 이게 수사가 될까요?
예컨대 특검을 가고 공수처가 더 밀고 들어가서 수사를 해. 아니 이미 공수처가 이 전화번호를 확보한 거 아니겠어요? 음. 그러면 어디서 전화했는지 공수처는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뭐 특검을 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 검사들이 들어가서 직접 압수수색은 못 하잖아요. 자, 이 7070 어디 건지 우리 압수수색 할 테니까 대통령실에서 협조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거는 국가 기밀이라서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통령실에서 내부 제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강제 수사가 아니면은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육성은 나오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계속 이 태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수사 대상자들이. 근데 권력의 누수가 좀 진행된다. 레임덕에 빠졌다. 권력이 점점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워낙 다른 분들과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정확하게 같은 시각이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 정권이 완전 흔들리거나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쪽으로 결국은 나올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오히려. 그래서 최서원 씨 이제 개명해서 최순실한테 분노했던 것도 도대체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게다가 약간 그 외모도 약간 영향을 저는 줬다고 봐요. 이게 제가 외모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강남 선글라스 그 사진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낀 거. 강남 아줌마 무슨 복보인 같이 생긴 분이 왜 이걸 국정을 막 이렇게 했느냐 막 이런 식의 이제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게 굉장히 고위 관료 같이 생긴 사람이 그리고 학력도 높은 사람이 했으면 그거를 국정 개입이라 보지 않고 조언이라고 봤을 국민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선이라고 할지언정 왜냐면 비선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왠지 뭐 이렇게 무속인 같기도 하고 뭔가 막 이런 느낌을 막 주는 막 이런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근데 김건희 여사가 딱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은 선출된 권력도 아니야.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굉장히 싫은 감정들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죠. 보수 진영에서도 굉장히 싫어해요. 심지어는 제가 만난 보수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무 나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표현이면 김정숙 여사 보고도 나댄다고 해서 보수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출된 권력이 아닌 사람이 그래서 워낙 버려놓은 게 많다라는 소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028007070이 5층 전화번호의 가능성이 있다. 5층은 대통령 소집무실이 있고 거기에 소통령이 전화를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까지 막 있을 정도면은 결국은 여기는 균열이 가는 거는 김건희 여사인데 그거는 지금은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올해 12월 10일이 정확하게 절반이에요. 임기가 딱.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 정권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당대표가 되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수 있다. 선거 지금 여론조사 지표 보면은 완전 뭐 소위 말해서 박살나게 생겼는데 계속 쉴드만 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해서 권력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시작되는 여기에서도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고 그러다가 빵 터지는 거죠. 홍짱 로드라이너님 두 분 평론 케미 너무 좋다는데 역시 애국 보수와 참보수 보수끼리 통하는 게 있는 그럼요. 저는 케미가 안 나죠. 두 분만 좋으셔서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본회의에서 지금 최상병 특검법 민주당은 이제 올릴 거고 근데 추경호 대표는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통과는 시킬 수 있어요? 그 소용 없어요. 필리버스터를 무제한할 수가 없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24시간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5분의 3이 이거 필리버스터 종료합시다. 그러면은 종료가 돼요. 그러면 그 5분의 3이 180석이거든요. 뭐 야권표가 지금 192석이니까 이거는 필리버스터 해봤자 하루밖에 못해요. 그래서 별다른 효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일단 본회의 통과하면 특검법은 대통령한테는 가는 거고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대로 할 그렇죠. 테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이 필리버스터 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이게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하면은 잘못하면은 변수 생기면은 통과 못할 수도 있으니 화요일 날 다 처리하자라고 민주당에서 딱 이제 짜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부터 사흘간 본회의인 거죠? 이게 뭐 화수목
그리고 금요일도 이제 뭐 개원 뭐 한다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국회 일정이 있어요. 어쨌든 네네. 이번 주에 다 했습니다. 매일같이 대정부질문도 정치 연안이 오늘이고 내일이 경제 연안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날이 사회 문화 연안이고 이런 식으로 매일 잡혀 있어요. 근데 저기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내일 보내야 합시다. 그럼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정해진 일정이 뭐 있긴 하지만 네. 자기들 마음대로죠. 왜냐하면 국회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네. 자기들 마음대로다. 일단 어쨌든 오늘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특검법이 국회를 네, 통과해서 네. 대통령에 간다. 그렇죠. 거부권 행사는 네. 예정되어 있고 맞습니다. 다시 제2 요구하면은 거부권이라고 하지 말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제2 요구를 했을 때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하게 되는데 여러 번 분석하셨지만 그때는 뭐 국민의힘이 다시 지지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고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전혀 낮은 없어요. 거죠. 이탈표가 많이 나고 왜냐하면 이럴 가능성은. 김재섭 의원은 최상면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 안은 이거는 좀 곤란하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준석 의원의 이제 얘기가 좀 합리적이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한동훈 지금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의 안을 가지고 지금 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해라. 지금 해라. 17명 지금 현역 의원 붙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발의하면은 그러면 협상이 불가능하느냐. 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지금 중재안에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얘기한 거랑 별로 큰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이제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김재섭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안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합리적인 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제가 김재섭 의원 좋아하고 친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다들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저거는 못 받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 액션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사정을 좀 이해해 주세요. 저 정도 용기 있는 목소리 내는 것만 해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 이준석이나 천하람 의원의 그런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통 크게 그래서 이걸로 발의합시다 해서 발의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안은 어쨌든 그거랑 별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에는 특검은 그냥 그냥 정확하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표결했지만은 통과 안 되고 당 대표가 그 다음에 뽑히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또 발의를 하면은 그때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지금은 조금 타임라인상 힘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공수처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뭐 미진하면 대통령께서도 특검 논의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공수처 수사 결과가 좀 발표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지켜보면은 이번 건은 뭐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가능성 없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지만 다음번에 발의하는 거는 여야가 함께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국민의힘 당권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도 보여지죠. 한동훈은 어쨌든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니까. 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당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같이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은 높은데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생겨서 이번 주는 좀 원희룡, 나경원 이 캠프에서 돌리는 캠페인과 조직 동원령이 당원들에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한 주 동안은 좀 지켜보고 다음 주에 나오면 제가 최종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변수가 너무 많다. 완전 대세로 정해진 건 아니라는 뜻이네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높게 나오지만 이게 당원 투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배신자론이라든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게 지금 우선이지 한동훈 당대표 만드는 게 지금 우선이야. 한동훈은 지금 다른 얘기가 들리던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있는 40%의 당원들이 한동훈 조금 곤란한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대통령 먼저 좀 우리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당심이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캠페인을 이번 주에 세게 하겠대요. 네. 원희룡 후보 쪽에서. 원희룡 후보 쪽에서. 네, 본인은 한동훈 때리고 조직으로는 세게 이제 한동훈 불가론에 대해서 당원들한테 전파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영향을 끼칠지 안 끼칠지 이번 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배신자 프레임이잖아요. 네. 배신이란 단어를 들으면 유승민 의원 생각나잖아요. 네. 배신의 정치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요. 그런데 잘 나가던 유승민 의원 사실 그 프레임이 날려버렸잖아요. 그거는 박근혜가 직접 지명했잖아요. 유승민은 배신자니까 심판해 주세요라고 직접 참전해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은 저를 배신했으니까요. 저 인간적인 관계도 끊어졌으니까 당원 여러분께서 좀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짜 육성으로 지시를 내릴 수가 있을까? 못하지 않을까? 그럼 영향력이 그렇게 이전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보수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 유권자들, 당원이나 뭐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양가적인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건 싫어. 어쨌든 박근혜 탄핵 당하고 거의 보수 정당이 거의 10년 동안 침체 거의 뭐 이런 상황이었다. 뭐 10년까지는 아니고 뭐 문재인 정부 때 거의 했다가 이제 가까스로 살아난 건데 탄핵으로는 가긴 싫은데 야, 윤석열 김건희 보호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앞으로 선거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어? 이재명 막을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지금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신의 정치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당시에 지지도가 어느 정도 받쳐줬기 때문에 배신의 정치를 대통령이 직접 하고 또 박근혜라는 정치인은 보수 정당에서는 유례가 없게 팬덤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지지율 완전 하락이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보수 지지자들도 내가 윤석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망할까봐 지지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하다. 그러니까 아니 실제 그래 실제 진짜로 아니 제가 뭐 과장하는 게 아니라 망할까봐 진짜 어떻게 해서든 지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신의 정치고 뭐고 안 먹혀요 그 프레임이. 그래서 지금은 그 후보들이 나경원 후보나 뭐 원희룡 후보 이런 분들이 본인의 경쟁력을 얘기를 해서 내가 민주당과 싸워서 잘 이게 국회를 잘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차기 선거에서 총선 대선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책이 있고 내가 경쟁력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배신자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무능해가지고 윤심에 기대가지고 자기가 지금 당대표를 하려고 한 김기현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제가 보면 선거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 한두 번 얘기할 수는 있는데 지금 본인의 능력을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윤심 타령, 배신의 정치 타령하면은 한동훈 대세론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본인의 능력이나 본인이 뭘 하겠다라고 얘기 못하는 이유가 있죠.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애국보수 김준일 평론가님 하지 마시라. 나는 진짜 보수로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돈도 안 받고 컨설팅도 해주고 다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 배신자 프레임은 어쨌든 안 먹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저는 분 다. 판단 유보. 이번 주까지 아직은 지켜본다. 판단 유보. 네. 완전히 안 먹힌다라기보다는 상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쇄. 예. 상쇄될 그 거다.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또 곧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되면 프레임이 바뀔 거예요. 민주당 이재명과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접니다. 근데 그쪽 프레임을 좀 바꾸겠죠. 근데 일단 이번 주 일주일은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한동훈 쪽에서도 조직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놨더라고요. 근데 이건 당원 투표잖아요. 네네네. 당원들을 얼마나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유세장에도 나오게 하고 합동연설회장에도 나오게 하고 문자를 받으면 에이 귀찮아 이게 아니라 문자 받으면은 꼭 이제 투표해 주세요 이렇게 동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쪽은 동원을 세게 걸겠다라고 하는 거고 한동훈 후보 쪽은 조직이 뭐 중요해 이번에 뭐 우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있어서 정말로 장성철 소장님이 이 얘기가 정말로 한동훈 캠프에서는 귀 기울여 담아야 되는 게 뭐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인데 요 보수 정당에서는 이 조직 동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하고 이해운 의원하고 지난번에 경선했잖아요. 그 여론조사 경선이었잖아요. 이해운 의원이 거의 총동원했거든요. 하태경 의원이 여유 있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집어졌어요. 맞아. 그때. 근데 물론 이제 50대 이상이 너무 많은 건데 그걸 룰을 숙지 못하고 그런 것도 그쪽의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기현 후보가 53%인가 받아서 당대표 됐을 때 처음에 4%를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 그런데 이 조직 동원이 장난이 아니고 보수 쪽은 뭐 하냐면은 막 꽹가리 치고 상모도 올려요. 전당대회 하는데 이거 꽹가리 와가지고 막 이거 차전놀이도 해요.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차전놀이도. 전당대회장 밖에서 거기 차전놀이 있고 나 깜짝 놀랐어. 막 진짜. 이거 하고 있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일단 재밌어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조직 동원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합동연설회장 갔어요. 한동훈이 막 연설해요. 근데 막 다 야유만 나와. 그 기세 싸움에서 지잖아요. 근데 원희룡 나왔어. 근데 뭐 환호하고 원희룡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 이제 한동훈 지지자들은 야 이거 우리가 앞서는 줄 알았더니
당원들 분위기는 다르네. 기가 죽어서 가잖아요. 현장 첫 번째 합동 연설에서 기싸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노력을 좀 한동훈. 근데 원희룡 쪽은 워낙 대통령이 선수가 바라고 붙어 있다. 있어가지고 대규모로 동원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2014년도 전당대회 하는데 우리도 처음에 어하다 당했는데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그냥 문 열라고 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서청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항의를 했지. 그랬더니 미안하대 이미 지나간 건 어떻게 해요. 그 정도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와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라서 한동훈 쪽에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줘도 이게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무의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근데 지난주에 전재수 의원 나올 수도 있다고 장 소장님 말씀하셨고 김두관 의원 얘기도 있고 대세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세라는 게 어떤 대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선을 얘기하는 거면은 택도 뭐 당연히 그치.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은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안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당대회가 흥행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단독 추대냐, 찬반 투표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걸 추대로 할지 혼자 나오면은 이거를 찬반 투표를 할지 이런 거 이제 하고 있고 흥행은 그냥 안 될 거야. 사실 안 중요해. 이런 지금 상황은 어쨌든 정부 여당은 강하게 푸시를 해서 이미 우리한테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송도 오늘 보면 알겠지만은 거의 80%는 지금 국회의원 얘기하고 정부 여당 얘기하고 지금 민주당 노관심이야, 노관심. 그냥 언론도 노관심이고 이거는 근데 나중에 꽤 시간이 흘러서 이게 독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나중에. 지금은 사실 큰 의미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 안에 있어가지고 조국 대표가 나온다면은 흥행이 되겠지. 이런 식인 거죠. 흥행이라는 게. 워낙 이제 체급 차이가 많이 나서 게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나오든 문제가 안 된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최고위원 선거 경쟁이 아주 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 아부가 에스컬레이터처럼 계속 점층법으로 높아질 거예요. 한 명이 이제 막 충성 이러면 이제 절하면서 뭐 하고 이제 점점 연설 때마다 더 세질 것 같단 말이죠. 그거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충성 경쟁에서 당원들의 더 많은 지지를 받는 분이 최고위원 되겠지만 나중 보면은 그때 우리 잘못했구나, 우리 눈에 뭐 씌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깨달을 내용이 뭐예요? 나중에? 이 그러니까 정치에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일부러 만들어야 돼. 근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공천 과정에서 박용진도 쳐내고 누구도 쳐내고 막 이런 것들이 피로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대선 당대표까지 또 연임을 했다라는 게 또 그것도 경쟁자도 없이 연임했다라는 게 이재명은 독주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닌 중도층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중도에서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가 성공한 적은 없지만은 다 실패했잖아요. 안철수도 그렇고. 그렇죠. 하지만은 중도의 표를 얻지 않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중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꽤 있어요. 제가 만나본 중도층 보면은 생각보다 강하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그 비호감도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우리가 독이 됐다라고 이제 평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선사시대의 구석시대를 보면 동굴 안에서 많은 우리 선조들이 살았잖아요. 그 안은 따뜻하잖아요. 우리끼리 아주 잘 지내고. 근데 동굴 밖을 나가면 정말 광활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라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당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재명 잘한다, 화이팅, 열심히. 이재명을 비판해? 말도 안 돼, 저 죽여! 이게 과연 민주당이 다음번 대선 때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지, 보다 더 중도라든지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도 사야 되는데 그분들은 저게 정말 너무하네, 종교 집단 같네, 무오류의 원칙, 이재명 당대표는 모든 것이 옳은가? 저렇게 보호하려고 그러네? 사법 재판 리스크 있는데 저걸 다 옹호하네? 이재명은 잘못이 없나? 저런 사람을 옹호해? 그럼 저런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오류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뭔 말 하면 충성! 우리 착한 이재명 당대표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거잖아요. 이건 아니죠. 정치는 그래서는 안 되죠. 본인도 또 이런 비판하면 또 우리 댓글에 이제 또 장성철 제 감히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막 그렇게 비판하실 텐데 만약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 많이 보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손흥민보다 운동 잘하고 차은우보다 잘생겼고 정말 착하고 정조대왕보다 똑똑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고 해보세요. 쳐다보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저런 집단에 대해서. 저런 집단이 정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럴 수도 있겠네. 윤석열 자세히 보니까 차은우보다 잘생겼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들끼리만 응원하고 박수치는 모습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일단 차은우보다 잘생기진 않았다라는 거는 팩트다. 내가 낫지 아니, 이재명보다 아니, 외모는. 본인도 그렇게 흔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상황을 잘 예. 활용을 하고는 싶겠지.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은 그 이번 자체가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를 향해서 여러 가지 헌사, 충성 경쟁하는 거를 자제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전 더 이상 이런 비판 안 할게요. 근데 더 막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 당대표는 겉으로는 하지 마 그러지만 내심적으로는 즐기고 있고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참보수 선생님의 따끔한 말씀이니까 민주당이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들어주세요.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아주 긴 시간인데 훅 갔습니다. 그러네요, 긴 시간. 예, 정치가 경제다. 오늘 한 45분 진행했네요. 근데 길었어요. 많이 했네. 너무 힘들죠. 출연료 더 줘야 돼. 더 주세요. 더 드려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현찰이 없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장성철 소장님 오늘도 일주일간의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 같이 깊이 있게 파헤쳐봤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위 보아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